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8일 여의도 펀드매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날이 살짝 바람이 좀 시원해지는, 그렇죠. 어제가 입추였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 어제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바람이 살짝 시원해진 듯한 느낌? 아직 휴가 안 가신 분도 많고 저도 아직 휴가를 안 갔는데 약간 가을에 살짝 냄새가 풍기는 그런 모습이면서 올여름 참 지겹다. 너무 습하고 너무 덥고 너무 비도 집중적으로 내리고 주식시장도 개판이고 여러가지로 정말 어려운 그런 8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이 이제 올라가다 잘 빠져버렸죠. 잘 올라가다가 빠져버렸는데 쉽게 안착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분위기. 결국 시장은 박스권 상단과 하단을 찾는 그런 움직임 속으로 들어갔다. 제가 이야기했죠. V자 반등은 없다. 당분간 V자 반등 없다. 에너지를 더 많이 다시 축적을 해야 되고 새로운 어떤 리딩 주식을 찾아야 되고 이를 하려면 시간이 최소한 2달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뭐 전쟁의 문제들, 엔비디아 실적 발표, CPI의 추세, 그 다음에 저 선거 전의 어떤 그 모습, 양상 레이싱이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된 2달 이후 10월 말경부터나 돼야 주식시장이 다시 새롭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달 동안은 박스권에 갇힐 것 같다는, 박스권 상단과 하단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 박스권이 그려지더라도 그 안에 테마주가 있다. 올라가는 중, 그걸 찾지 못하면 또 포모 현상에 시달릴 것이다. 이걸 찾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세 번째는 한국 시장의 맷집을 이제 실험할 것 같아요. 실험이라고 그래야 되죠. 미국이 오늘 하락을 했을 때 한국 주식시장의 맷집의 강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제 많이 오른 제약바이오가 과연 시장의 리더로서 오늘 든든하게 버텨줄 것인가. 여러 가지 것들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달간은 보수적으로 운영하자. 안착은 쉽게 주지 않지만 박스권으로 움직일 것 같다. 박스권 안에도 움직이는 리딩 종목, 리딩 섹터가 분명히 있다. 그걸 찾아라. 지금 우리들 눈에는 가장 먼저 체크된 것이 제약바이오다. 제약바이오 최소한 2종목은 확실히 가져가지 않으면 포모에 시달릴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방금 끝난 미국 주식시장은 다우는 0.42 마이너스, 나스닥은 0.72, S&P는 0.81, 막판이 다 무너졌죠. 이 무너진 이유를 보면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국채 10년짜리 입찰이 그렇게 흥행이 되지 않았다. 금리가 상승해서 올라왔고, 두 번째는 그동안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이익 실현 물량이 확실히 나타났다. 세 번째, 시장을 어떻게 리딩할 그 어떤 모멘텀이 약하다는 거죠. 네 번째는 전쟁이 아주 지금 극도로 긴장된 팽팽한 상황인데 여러 외신을 읽어보면 미국이 굉장히 지금 전쟁을 말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선거전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가 됐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하면 트럼프의 공략이 집중화될 가능성이 있죠. 이스라엘과 이런 중동을 관리하지 못한 바이든 정부를 치고 계속 물건 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로서는 목숨 걸고 이것을 지켜서 지금의 유리한 상황을 더 끌고 가야 될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전쟁이 생각보다도 좀 텐션이 오래 갈 가능성, 그리고 강도가 좀 낮을 가능성, 반드시 이러한 입장에서는 보복을 해줘야 되죠. 어쩔 수 없습니다. 국민들을 달려고 이슬람권에서 자기들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장 짧은 기간에 단기적으로 이스라엘에 보복을 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아주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러한 것들이 향후의 리스크 요인으로 어떤 모습으로 폭발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뭔가 이 안정을 찾기엔 좀 불안한 그런 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금일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55%까지 내려왔네. 7.7%대 있다가 6.5까지 내려왔습니다. 2년 내 최대폭 하락.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줄 수 있는데, 금리가 내려오면서 서민들이 소비를 좀 더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을 줬다. 두 번째로 금리가 인하되고 주택담보가 내려오면은 부동산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경제가 떡이 되지 않는다면
부동산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에 부동산이 들썩들썩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지금 문재인한테 부동산 때문에 정권을 잡았는데 그 실수 때문에 자기들도 실수를 하면은 자기들도 이제 개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을 어떻게 잡을지 고민인 거죠. 하지만 금리가 인하되는 저금리 상황에서는 뭘 써도 백해 무약이죠. 네. 금리는 부동산의 아주 큰 적입니다. 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응찰률이 2.32배, 올해 수요가 최저치였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올랐는데 2년짜리는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10년짜리가 여전히 많이 오릅니다. 한번 금리 한번 봅시다. 미국 금리를 보면 2년짜리는 4%, 다시 4%대로 올라오고 그랬네. 1.6bp, 10년짜리는 3.951, 6.7bp. 10년짜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죠. 네, 10년짜리가 빠졌다가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 그래서 금리도 저항성이 좀 있거나 바로 그냥 무턱대고 빠지지 않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더 끌고 내리려면은 이제 빅스텝을 밟아야 된다.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25bp가 아니라 50bp라는 빅스텝을 밟아줘야 된다. 그 가능성이 시장에 어떻게 투영될지 정말 그렇게 할 건지 9월에 이러한 것들이 향후 금리의 움직임을 지는 방향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하루만 봐서는 금리는 상승해서 올라오면서 주식시장이 좀 팔고 싶은데 뺨을 때려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네요. 일본 BOJ 부총재가 시장 불안정 시 금리 인상 없을 것이다. 뭐 이런 개 같은 뭐 정부 은행 총재가 어디 있습니까? 자국의 실적에 맞게 자국의 상황에 맞게 일본은 이렇게 뚝심이 없이 눈치 보고 이것 보고 눈치 보다가 오늘의 경제가 절단났는데 그렇게 눈치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버블을 지속적으로 쌓아가면서 국민 눈치 보고 미국 눈치 보고 정말 미국의 개인 것 같아요. 일본은 네 이러한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국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경제가 저렇게 망가졌는데 저는 어제 이걸 보고 굉장히 웃겼습니다. 참, 야 자기들의 상황에 따라서 강압이 하는 거지. 미국 눈치 보고 글로벌 시장 눈치 보고 좀 바보 같은 것 같아요. 중국 7월 수출이 전년비 7%나 증가를 했다. 3개월 내 최저이다. 7% 지금 보통 두 자릿수 증가를 하는데 7%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으면서 중국 수출도 좀 비상이 걸린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즈가 해리스와 첫 동반 유세를 했다. 미네소타 주지사 월즈가 군인도 오래 하시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셔서 뭐 자기가 대학도 가시고 그 다음에 지리 교사도 하시고 하원을 6번 하고 이러한 그 서부의 그냥 평범한 아저씨 같은 그런 평범함 그렇죠? 이걸 해리스가 픽을 한 거죠. 네, 필라델피아 주지사를 선택할 것 같은데 젊은 월즈를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봐서는 좋은 조합이다. 그렇죠? 해리스가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 평범한 가정, 그 다음에 중산층의 평범한 모습, 그리고 의외로 말을 굉장히 편안하면서 푸근하게 잘하고 약간 좌파적인 진보적인 생각도 가능한데 또 우파적인 색채도 많이 가져오고 이런 면들이 굉장히 트럼프를 곤욕스럽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레이스가 펼쳐져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해리스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마스 한이의 후계자로 시나르를 지명했다. 이스라엘이 하루빨리 제거를 하겠다. 네, 이란과 미국이 친해진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여러 가지 것들에서 정권도 유지를 해야 되고 그 이스라엘의 정부를 보면 빵떡 모자를 쓴 뭐 아주 뭐 극우파적인 그러한 그 집단들이 있죠. 네, 그 유태인의 집단들 그들의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이들이 연정을 탈퇴하겠다고 계속 네가 그런 식으로 하면 연정을 탈퇴하겠다, 전쟁을 그만두면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네타냐후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모습도 있는데 일단 바이든이 굉장히 격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이미 다이먼 CEO가 연준 목표치 2%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생각보다 어려울 것이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잔재하고 있다. 14일날 인플레이션 발표를 하는데 생각보다 2%까지 내려온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즈니가 2부기 스트리밍 부분에서는 첫 흑자를 기록했지만 테마파크 부분에서 적자가 나면서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나쁘진 않았는데 주가가 폭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금일시장 주요 경제지표 한번 봅시다. 달러지수 0.21% 강세 102.972 103을 돌파를 눈에 앞에 두고 있는데
다들 훅 빠지다가 이제 바닥을 좀 보고 퉁퉁퉁 이런 식으로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본 엔화는 달러 대비 146.88엔 살짝 다시 올라오는 모습. 어제 이제 그렇게 발언을 하니까 엔화가 다시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WTI는 3.05%나 상승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이 가장 큰 리스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금리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테슬라는 3.59 하락, 크게 하락을 하고 있네요. 네, 제가 사랑하는 테슬라. 저는 원래 이제 테슬라를 사랑하지 않았었죠. AMD와 ARM 하다가 이제 AMD를 팔고 테슬라로 왔는데 완전히 뭐 물먹은 거죠. 네, 애플은 1.57로 애플이 강하게 버팁니다. 210달러. 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뜯어봅시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모습, 주가의 모습, 실적 발표 내용도 그렇고 실적 발표 이후 주가 모습을 보면 28일 날 실적이 발표될 엔비디아의 모습을 어느 정도 예상과 예측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가 만든 칩을 가지고 조립을 해서 팔아는 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이지 않습니까? 서버 제조업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매출과 EPS가 전년 동기 대비 78.6%, 142.5% 증가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증가. 엔비디아도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 주가가 19% 이상 박살이 났다. 오케이. 절대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장 기대치를 조금만 미스해도 밀어버리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나는데 엔비디아도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실적과 함께 이미 10대 1로 분할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박살이 났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향후 엔비디아의 가이드라인이 얼마인지 다시 저는 기억을 못하는데 내일 제가 한번 찾아드릴게요. 2분기에는 가이드라인이 얼마고 EPS는 얼마의 가이드라인인데 그것을 미스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은 그 부분 한번 찾아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모습을 보니까 실적이 전분기 대비 아무리 좋아도 우리의 예상치를 미스를 하면 주가가 박살나게 밀어버리더라. 엔비디아도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낮추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 저는 반도체는 건들지 마라. 어제 이제 어느 친구가 한미 반도체 너무 많이 빠지고 SK하이닉스 너무 많은데 좀 사면 안 되겠느냐. 저희 카페에서 저에게 질문했는데 제가 뭐 단호하게 눕 두 번 이야기한 거죠.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반도체를 건들 때는 아니다. 그 돈을 가지고 제약바이오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엔비디아는 3.82% 하락하면 100달러. 제가 95달러 정도면은 뭐 바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관성이에서 100달러가 깨지면 관성이 일어나면서 95달러에서 90달러 사이에 얘로 올 확률이 높은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며칠간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머물면서 행보를 하면서 바닥을 견고하게 하면서 옆으로 기어야 되는데 이게 또 무너지면 추가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머물면서 바닥을 형성하면서 바닥은 90에서 95달러 정도다 이렇게 됐을 때 장이 이제 거의 바닥에 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라는 거죠. 네, 140달러 근처에서 100달러까지 빠지면 30% 넘게 하락을 한 거죠. 하락률은 충분하다. 제가 봐서는 그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거의 다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AMD는 마이너스 1.32. 어제 어느 분이 이제 우리 이제 유튜브에 왜 ARM의 주가 지수 움직임을 빼셨습니까? 질문하셨는데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빠졌는데 오늘도 5.58% 하락해서 107달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네. 방법은 없죠. 물타기 하셔야죠. 뭐 이런 종목 물타기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76달러부터 추천을 해가지고 거의 200달러까지 근처 왔다가 이렇게 거의 반을 50%를 토해내는데 이젠 사야죠. 네. 너무 많은 악재가 ARM에 들어있는데 결국은 이럴 때 사서 물타기를 해서 단가를 좀 낮추면서 길게 가져가서 200달러에 팔고 나오자. 이건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캐터필라 마이너스 0.04, 일라인릴리 마이너스 2.74. 미국의 일라인릴리가 잘 못 버텨주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비만 치료제들 어제 뭐 다시 치고 올라오던데 펩트론 같은 것들 6만원 넘게 다시 올라오는데 오늘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론 마이너스 1.82,
TSMC 마이너스 0.21, 비트코인 마이너스 3.24, 54,900달러. 비트코인은 X다. 예, 이건 정말 X다. 제가 이야기했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 같이 빠지는 자본시장에 이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비트코인을 사서 무슨 인류 역사에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이런 또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거죠. 네, 저는 비트코인 무용론자의 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일본 엔화가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글로벌 시장의 키포인트이자 뭐 핀포인트죠.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 엔화는 뭔가 뭐 대꾸받고는 있으면 쭉 빠져가지고 140엔대가 와서 다시 올라오지만 결국은 130엔대까지 저는 갈 것 같다. 그렇죠? 추가로 한 번 더 일본 엔화의 강세. 이게 이렇게 된다면 그 다음에 엔캐리 트레이딩이 다 끝난 게 아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한 번 더 두들겨 맞을 가능성, 이 부분도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얼마냐,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얼마나 지금 철수를 했느냐, 이 세 가지 질문과 마지막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이 네 가지 질문을 가지고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을 보고 있는데, 먼저 전 세계 금융시장에 퍼져 있다는 거죠. 지난 3년간 일본 초저금리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멕시코 페소도 투자를 하고 대만 주식도 투자하고 TSMC 같은 거, 반도체 같은 거, 부동산에도 가 있고 미국 기술주 등에도 사들이면서 엔캐리 트레이딩이 멕시코 페소부터 미국 기술주까지 안 들어간 데가 없다. 온갖 군데를 다 간 거죠. 세계 금융시장 곳곳에 뿌리를 내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본으로 철수하면서 대규모 충격이 빚어졌다. SG 최연젤락과 저커스라는 사람은 몇몇 모가지를 부러뜨리지 않고는 세계 최대 규모의 캐리 트레이드를 철수할 수는 없다. 철수하면서 둔탁한 조정이 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시장 곳곳에 심각한 파열음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규모가 5천억에서 1조 달러에 이를 것이다. 애널리스트들에 따르면 엔캐리 트레이드 규모 추산은 어렵다. 헤지펀드부터 개인까지 인류의 소규모까지 부티크까지 다양하게 돈이 들어가 있는 거죠. 상당액은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이 활용하지만 이와 달리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본 가계와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하는 일본 자금도 엔캐리 트레이드에 들어가 있다. UBS 애널리스트는 2011년 이후 누적 달러 엔캐리 트레이드 달러 규모 약 5천억 달러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절반이 지난 2, 3년 사이에 급격히 늘어났다는 거죠. 약 2천억 달러인데 이 2천억 달러가 수주일 동안 철수했다고 추산이 약 50% 정도. 가장 핫하게 움직이는 것은 5천 달러라고 봤다. 5천억 달러를. 그 중에 2천억 달러가 철수를 했다. 이번 움직임에 이렇게 보는 거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모임인 국제결제인 BIS에 따르면 국경을 건너는 엔차입 규모가 2021년 말 7,420억 달러 늘었다. 반면 이 금액 전체가 엔캐리 트레이드에서 빠진 것은 아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ING 분석에 따르면 21년 이후 올 3월까지 일본 엔의 해외 대출 규모는 21% 증가해 1조 달러에 이른다. 엔으로는 157조엔 약 1,467조 원 규모이다. 그러면 철수가 끝났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네, 아직 철수가 남아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5천억 불, 약 2천조의 반, 이게 다 이제 철수할 것 같지는 않고 그 중에 반이 철수가 됐다. 약 2천억 불이 철수가 됐다. 200조가 철수가 됐다. 나머지 한 200조가 남아있는데 이 남아있는 것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단기 자금의 돈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됐던 돈이라고 본다면 130엔까지 움직일 때까지는 좀 기다릴 여유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남한은 이때 급격하게 한 번이로 움직일 것은 거의 다 빠져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환해서 손실을 볼 수도 있지만 캐피탈 게인, 자산시장 가격 상승으로 더 캐피탈 게인이 더 많다면 굳이 빠질 필요는 없는 거죠. 이 자산이 뭐가 주로 채권에 들어가 있다든지 장기 채권에 투자가 됐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주로 뭐 부동산 같은 데 투자됐던 것들은 주식이나 단기자금으로 해서 빨리 빠져, 환 같은 거에 투자된 거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데 부동산이나 채권, 장기 채권, 부동산, 기타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는 돈들은 좀 남아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엔화 강세를 몰고 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물론 BOJ가 어제 이제 뭐 크게 세계 글로벌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하겠다 이런 의미로 했는데, 제가 봐서는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야금야금 지속적으로 엔 강세를 몰고 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렇죠? 그래서 GPIF 이제 이 GPIF가 일본의 이제 우체국 연금인데, 일본이 이 우체국 연금은 우리나라 같은 국민연금과 똑같은 거죠. 주로 미국에 많이 투자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미국에 대부분 투자가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부동산과 미국의 주식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이 가장 큰 걱정이다. 이게 이제 쏟아져 나올 가능성 이미 쏟아져 나왔고, 향후에도 주식시장이 만약에 거꾸러진다면 더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 미국은 과거에는 선진국의 돈들만 이루어진 그러한 주식시장이었다면, 지금은 이머징, 한국의 무슨 뭐니, 대만의 무슨 뭐니, 중남미의 무슨 뭐니, 뭐 차이나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총괄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히려 과거에는 크레딧 리스크가 국가나 기업에서 났는데, 지금은 주식시장 같은 데서 연결된 거죠. 엔비디아가 빠지는데 자기 실적보다 더 많이 빠지는 것은 다 이런, 올라갈 때도 더 많이 올라간 이유도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게 오히려 리스크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향후에 일본 정부는 스탠스를 지금 살짝 뒤로 물렀지만 절대로 엔화를 다시 약세로 몰고 가지는 않을 거죠. 추가로 몰고 갈 확률이 높아 보이고, 부드럽게 뭔가 조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목표는 130엔대까지 끌고 내려오는 것, 엔화 강세를 유도하는 전략을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가 절상 시 제2차 엔캐리드 자금 철수로 인한 혼란 가능성은 있다. 뭐 이런 하나만 한 소리 당연히 그러겠죠. 이제 미국의 선거 결과를 좀 보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좋은데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봤는데, 정여경이라는 아마 한투 애널리스트셨던 것 같은데 아주 좋은 글을 쓰셨는데, 이분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한국 반도체 수출은 보수적으로 미국의 매그니피션 세븐의 기업 실적의 3개 분기 선행한 수출액에 한국 반도체 수출이 이들 기업 이익인 한국 반도체 수출액의 3분기 선행한다. 즉 이들의 기업이익이 우리 삼성전자보다 3분기 먼저 달려가고 그 뒤를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들이 쫓아간다는 거죠. 따라서 매그니피션트 7이 3분기면 보통 6개월에서 9개월인데 이들의 실적이 피크가 치고 3분기 정도 후에, 제가 봐서는 2분기 정도 후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실적이 피크를 칠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현재 과연 실적이 피크를 쳤느냐, 이건 지금 실적 피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실적 피크가 거의 나오고 있다고 본다면 한국의 삼성전자, SK 반도체는 6개월이면 올 하반기 4분기 정도에 피크를 칠 것이다. 그렇다면 피크 이후에는 하락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저는 올 3분기가 반도체의 가장 피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뭐 주가는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미국 빅테크 기업 매그니피션트 7의 영업이익은 한국 반도체 수출의 3분기 선행을 한다. 반대로 역으로 말하면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미국 매그니피션트 7 영업이익의 3개월 후행한다. 3분기 후행한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올 3분기가 피크일 가능성, 이 가능성인데, 주식은 먼저 반응해서 지금 박살이 나는 거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리도 꼭 100% 주식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한국 반도체 수출이 거의 최대의 맥스 꼭대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다음에는 쓰러져야 되는 거니까 내년에는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가 한 번은 더 올라올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직은 꼭대기는 아니다. 3분기 실적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비록 해준다면 충분히 올 연말 정도의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다. 그때 팔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 한번 봅시다. 미국 주식시장이 며칠간의 기술적 반등 이후 이익실현 물량 등이 출회하며 하락 마감이다. 특히 오늘은 체크원 입찰 흥행 실패로 인한 심리 영향이 크게 작동을 했다.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거죠. 오늘 한국 시장도 이틀간 상승세에 대한 되돌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많이 오른 것에 대한 기술적 되돌림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미국 주식시장이 막판 하락에 한국 주식시장의 맷집 수준을 오늘 체크한다는 거죠.
과연 얼마나 한국 시장이 잘 버틸 수 있느냐. 시장 급격한 V자 반등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사실에 모두 동의하고 있으면 동시에 바닥에 대한 의구심도 많이 가진 상태에서 이제 박스권 상하단이 어느 정도일까를 가름하는 그런 기간에 들어왔다. 모든 악재들에 대한 적응력이 어느 정도 키워준 상태에서 추가로 우리가 알지 못한 리스크가 뭐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대비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러나 알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다 끝난 것 같지는 않다. 중동 정쟁 강도가 우리보다 생각보다 더 강할지, 엔비디아가 실적이 박살나서 시장이 무너질지, CPI 하락도가 생각보다 낮을지, 또 우리가 보는 어느 대형 기업이라든지 국가가 무너질지, 이런 리스크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은 먹는 전략보다는 먹는 장보단 지키는 전략을 우선시하는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시장은 최소 2달은 신 후에 다시 재상승할 것 같다. 이 쉬는 과정,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과정 중에서도 시장을 리딩하는 그런 섹터가 있다는 거죠. 이걸 갖지 못하면 포모에 시달린다. 그래서 바이오가 그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AI, HBM, 반도체 위에 리딩할 그 무엇이 분명 나타날 건데 일단 바이오가 가장 근접해 있다. 그래서 바이오를 2종목 정도는 사라. 그렇지 않으면은 포모에 시달릴 것이다. 리가켄 바이오 강력히 추천했죠. 오늘 가장 강하게 버티는 종목이 시장의 리더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바이오는 최근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한 진단주들, 비만 치료제들, 항암 파이프라인, ADC 같은 것들, 그 다음 CDMO죠.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이렇게 크게 형성이 돼 있어서 지금 시장을 리딩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2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니가켄 바이오 하나에 또는 한올바이오 파마 2개를 가지고 있든지 니가켄 하나에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1+1 이렇게 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다. 기타 뭐 조선, 방산, 화장품, 음식료 이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잘 봐야 되는데 움직임을 어떻게 체크하느냐. 거래량이 느느냐 주느냐,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 3분기와 4분기 실적을 어떻게 나올 거냐, 또 미국 가통업종 내의 기관 그 가통업종 내의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미국에서 이러한 것들을 면밀히 체크하는 모습, 매일매일 체크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체크해야 되는 거죠. 이런 단순 반복 노가다라고, 주식은 제가 아날로그 노가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이 노가다를 하기 싫은 사람은 주식시장을 떠나야 된다. 여러분 제발 매매 일기 노트 좀 쓰세요. 오늘 쓰고 오늘 상위 30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하라 그랬잖아요. 칸을 딱 만들어서 엑셀이나 워드로 만들어서 삼성전자 올라가는 이유, 하락하는 이유,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일기를 쓰다 보면 그 다음에는 방향이 제가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최근엔 제약바이오도 계속 올라오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 뭐가 올라오는지, 진단주는 버린다. 진단주는 뭐 제가 어떻게 해서 버린다. ADC가 올라온다. 이런 것들 계속 체크해 보는 거죠. 매매 일기장을 쓰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주식을 계속 돌아버리다. 그래서 거기서 모르는 단어, 모르는 기술이 나오면 그 뒷장에다가 또 자기 나름대로 요약 정리를 했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놓으면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걸 기본 바탕으로 또 업데이트해서 그렇게 돼야 실력이 는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네, 이 과정을 해라. 매니저들은 이걸 30년 하는데 그래도 된 건지 말 건지 하는데 눈으로 보고 눈으로 이해하고 또 유튜브 듣고 버리고 이러시면 여러분들은 돌아오면 타버리다. 반드시 자기 손으로 자기 말로 왜 올랐는지, 왜 내렸는지, 어떻게 될 건지,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떤 이벤트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어제 HBM에 대해서 로이터는 이야기했는데 자기는 부인을 했다. 그러면은 뭐 기사는 어떻게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옛날에 부인했으면 가격이 확 빠졌는데 지금 빠지지 않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시장이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거잖아. 아, 거의 다 왔구나. 이런 것들을 보라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보신 분들 저희 카페에 주소 치고 들어오십시오. 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주소 치고 딱 복사해서 치면 거기에 가입하기 있는데 가입하기 눌러주시면 저희 쪽에서 예스를 해줍니다. 관심 종목 매일매일 올려놨습니다. 유료니까 신중히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여름입니다. 지치지 맙시다.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한국 시장을 테스트하는 날이다. 오늘 잘 견딘 놈이 리더가 될 확률이 높다. 제약바이오를 집중적으로 봐라. 니가캠, 한올바이오, 파마,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애들을 집중적으로 봐라. 예, 유틸렉스 이런 종목들. 예.
참 즐겁고 멋지고 어제가 참 많이 올랐는데 저는 어제 많이 먹지 못했어요. 네, 방산주 들고 있다가 많이 현대로템 들고 있는데 안 현대하고 현대중공업을 좀 들고 있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힘든 장입니다. 잘 견디고 버팁시다. 저도 다음 주 이제 휴가 좀 가려고요. 요즘 이제 나이 먹으니까 이제 축축 처지는데 어디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치지 맙시다. 지치면 죽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엉덩이 무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화이팅을 외치며 금일시장 경험이 투자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